일단은 어 생각했던 것보다 규모가 너무 커서 제가 약간은 떨리기도 하고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 약간 고민이 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 소개받은 대로 이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저작권, IT법, 뭐 콘텐츠 쪽을 강의를 하고 있고, 원래 전공은 법학 베이스입니다. 법학 베이스이고, 법학 중에 이제 지재권을 선택하면서 기술을 좀 더 익혀야 되겠다라고 계속 생각을 해왔고, 그래서 이제 법학 석사를 마치고 다시 이제 방통대를 다녔어요. 그래서 컴퓨터 사이언스 쪽을 다시 공부를 하고 하면서 주로 연구 분야는 이제 학교 온 지는 한 20년 됐고요. 그 학교 오기 전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라는 연구소에서 이제 정보사회, 그 당시에는 이제 정보사회와 관련된 법제도를 쭉 연구를 했었고, 학교 와서는 이제 현장에서 우리 뭐 변호사를 꿈꾸는 학생들이 현장에 부딪혔을 때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실무 위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보다는 이제 현장에 조금 밀접하게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실제 예를 들면은 이제 IT 기업 또는 AI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제 컨설팅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서관도 많이 다녔습니다. AI 처음 나왔을 때 도서관에서 과연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셨고, 국중을 비롯해서 광역 도서관을 한번 돌았던 기억도 납니다. 그때 참 느낌이 좋았습니다. 도서관에 계신 사서분들과 얘기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고, 그래서 쭉 도서관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오랫동안 이제 관심을 가지고 어, 지내왔는데, 오늘 여하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욕심이 많아서 이제 자료를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자료가 한 40페이지 되고,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1시간 10분. 그리고 마지막에 질의응답 시간을 조금 가져야 된다라고 해서 어, 이제 뭐랄까 핵심이 조금 뒤쪽에 있는데, 앞부분은 간략하게 제가 어떤 고민을 해왔는지를 좀 소개하는 형태로 조금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연구 주제 테마가 주로 이제 저작권 파트인데, 저작권 제도는 한 2, 30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일반적인 꼭 반드시 있어야 되는 저작권 제도는 아니었고, 그 이전을 돌이켜 보면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문화나 아니면은 지식, 정보 이쪽은 계속해서 발전, 변화를 해 왔는데, 이런 변화의 동인이 뭘까를 이제 계속 추적을 하고 있고, 저작권도 뭐 2, 300년 전부터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은 그 전에 다른 많은 요소들이 있었을 것이다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앞부분에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AI 직전에 이제 디지털 전환, 그리고 이제 검색의 시대에 저작권과 관련해서 어떠한 쟁점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법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제시해 줬는지를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렇다면 AI 시대에 우리가 AI 기술 내지 AI 모델을 만드는데 특히 학습 데이터와 관련해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저작권과 관련해서, 그리고 현장에서 특히 도서관에서 AI 관련 서비스를 할 때 기존에 제시된 기준에 의하면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 제목이 이제 저작권 해법이라고 달려 있는데, 제가 만든 제목은 아니고 이건 주신 제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법을 드릴 수는 없고 같이 고민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법원이 제시해 준 기준이 여기까지인데, AI와 관련해서 약간 지금 모호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는 리스크로 주로 표현하는데, 이 리스크를 안고 우리가 서비스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 역시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도서관에서도 계속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작권 이전 시대에 학술 정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생산되고 유통되고 이용되었는가에 대해서 쭉 보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생태계라는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알 수 없다라는 말을 주로 이제 생태계라고 표현하고요. 그럼에도 이제 중요한 요인들을 좀 찾아보면은 이제 특히 저는 이제 매체와 관련된 기술, 매체 기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특히 구텐베르크 이후 시대에 이제 출판업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상업화, 시장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리고 역사를 통틀어서 이 정보의 생산, 유통, 이용과 관련해서 다양한 이제 권력이 작용을 하죠. 이걸 그냥 규범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이제 저작권 제도이고요. 그래서 저작권 제도를 포함해서 이 규범과 그리고 시장과 기술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가, 이 지점에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작권 이전 시대의 몇 가지 이제 뭐 스냅샷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이제 생각해 보면은, 이제 오늘 도서관이니까 이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시 이제 기원 전이잖아요, 아직. 그 이제 구술 문화가 매체 기술의 한계 때문에, 당시 매체라고 해봐야 주로 이제 그쪽 지역의 점토판, 파피루스 요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일반인들이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대체로 이제 구술 문화였고, 아주 예외적으로만 이것이 기록되고, 특히 이제 왕이나 뭐 이런 데 저장되는 정도, 이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 알렉산더 대왕의 사후에 이 이집트 쪽에 자리 잡은 왕조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라는,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도서관을 기획을 하죠. 세상의 모든 지식을 한번 담아보겠다. 그리고 많은 지식을 뭐 약간은 강압적으로 모았고, 이걸 이제 지식을 많이 모으다 보니까 이걸 분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런 논의들이 있다라는 요 정도만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을 지나면 이제 중세 시대에 이제 학문의 중심은 수도원 쪽이었고요. 굉장히 폐쇄적이고, 그 다음에 다루는 내용도 이제 이교도의 것들은 빼고 신학 중심으로, 이교도 학문들은 다 빼고 신학 중심으로, 어, 그리고 많은 통제가 이루어졌고, 심지어 이제 도서관의 책이 예, 체인에 묶여 있는 이런 상황. 특히 이제 매체 기술 관점에서 보면 주된 재료는 양피지였고요. 이 책 한 권을 만드는데 양이 수십 수백 마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굉장히 비싼 재료, 매체에, 그 다음에 아직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필사였단 말이죠. 필사의 한계. 그래서 이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진입 장벽이 굉장히 크게 존재했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중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다가 한 11세기 정도에 이제 동양에서는 이미 종이가 나와 있었는데, 이것이 이슬람을 거쳐서 유럽으로 넘어간 게 한 11세기, 12세기. 그래서 요때 이제 종이가 조금 전파되고요. 이 시기에 이제 자치 도시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대학이 생기고, 대학을 중심으로 학문 공동체, 양피지보다는 조금 싼 이제 종이에 학생들이 필사하면서 이제 학문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이런 생태계였다라는 거죠. 구텐베르크 이전의 상황을 잠깐 말씀드렸고요. 이제 구텐베르크 시대로 넘어오면은 인쇄술이 새롭게 등장을 했고, 이 기술에 의해서 책이 정말 기존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지고 퍼져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독일에서 나온 이 기술이 이제 유럽으로 퍼져나가는데, 예를 들면 베네치아로 넘어올 때 이제 그 도시의 입장에서는 이 기술자들을 모셔서 이 그 도시 내에서 산업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래서 이 출판업자들에게 이 특권을 줬어요. 독점권, 특권을 줬고, 그래서 이 모델이 조금씩 퍼져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출판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른 업자들과 경쟁을 하면 이게 시장이 돌아가지가 않죠. 그래서 출판업이라는 시장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독점권을 부여하는 이런 모델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게 영국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당시 왕조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들, 뭐 종교적인 이슈들 이런 것 때문에 왕이 이제 검열을 하고자 하는, 왕의 검열 또는 교회의 검열의 욕심 때문에 통제를 하고 싶어하죠. 그리고 당시 이제 출판업자들의 길드와 이 왕의 검열에 대한 욕심, 이것이 결합되어서 출판업자들에게 아주 강력한 독점권을 부여하는, 그리고 요때 나온 용어가 카피라이트입니다. 일반적인 저작권 제도는 아니었고요. 출판업자들에게 그 길드에 등록한 책에 대해서 독점권을 부여하는 이 모델이 요 당시 한 16세기, 17세기경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은 이제 왕의 힘이 무너지는 시기가 있죠. 청교도 혁명이나 명혁명 시기에 왕의 힘이 무너지고, 왕의 힘에 기반했던 이 독점권이 약간 완화되는 요 시점에 일단은
의회가 법을 만드는데 일단 처음엔 독점권을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의회 내에서도 왜 출판사들에게 독점을 주지 하는 논의가 있었고 이 법이 갱신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약간의 혼란한 시기에 있었는데 출판사들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독점권을 주세요라고 로비를 해도 잘 안 먹히는 상황에서 일부 그 학술적인 논의 사회에서 이제 책이 시장에서 유통되고 그래서 책을 쓰는 전문 직업인들이 등장을 하고 이 사람들의 생계가 어렵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어떤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라는 이런 논의를 보고 출판업자들이 우리에게 독점권을 달라고 하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일정한 인센티브로서의 독점권을 부여해야 된다라고 로비의 방향을 바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 최초로 이제 저자에게 독점권이 부여된 법이 1710년 18세기 N여왕법입니다. 출판사로서는 이제 저자에게 부여된 독점권을 양도를 받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출판사로서는 여전히 독점권을 갖게 되는데 그 어떤 철학적인 배경은 이때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저자에게 권리를 인정하는 진정한 의미의 저작권 제도의 처음 시초이고요. 영국에서는 주로 출판업자들을 중심으로 이제 쭉 발전을 해온 반면에 프랑스는 이제 프랑스 혁명 논의 당시에 보편적인 인권으로서 저자의 어떤 보편적인 권리로서의 인권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혁명 정부에서 저작권 제도를 도입했고 영국과는 약간 달리 이제 인격권이 강조되는 그런 개념으로 현재의 저작권 제도가 이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저작권 제도에 기반해서 처음에는 출판업, 그 다음에 19세기,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음반이나 영화나 방송이나 그 다음에 20세기 중반에 오면서 소프트웨어까지 이제 저작권 제도에 기반해서 엄청난 시장이 생겼죠. 그래서 우리 그러니까 문화 전체는 아니지만은 문화 산업 분야, 시장이 작동하는 산업 분야에서 저작권은 어떻게 보면 기본법으로서 이제 20세기까지 쭉 넘어오게 됩니다. 그 이유를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20세기 후반으로 넘어오면서 말씀드린 소프트웨어 컴퓨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20세기 말 경에 인터넷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인터넷 컴퓨터와 같은 이제 기존의 매체 기술 관점에서 보면 엄청난 변화이죠. 이 뭐 그 매체가 무엇이든 이제 비트로 변화된 이 정보가 특히 이제 유통의 관점에서 보면 거의 한계 비용이 제로에 가까운 혁명적인 변화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작권의 어떤 기본적인 바탕은 이제 매체의 비용을 감당하게 하기 위한 모델로서 저작권 제도가 나왔는데 디지털 시대에 과연 이 저작권 제도가 유지될 수 있을까? 제가 초창기 공부할 때 이제 요 지점이었습니다. 1990년대 대학원을 다니던 이 시점에 인터넷이 나왔고 제가 이제 법을 전공했지만 이제 정보통신원에 조교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쪽 분야에 관심이 많았고 이때 당시의 논의가 이제 디지털 내지 인터넷은 자유다. 이런 논의가 한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이제 오픈 소스 카피래프트 쪽 공부나 활동을 많이 해왔는데요. 이때 한참 그런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인터넷 기술적으로 보면 이것은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자유롭게 풀고 공유하는 이런 논의가 한참일 때 이제 기존의 저작권 제도와 이제 이게 마찰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IT 업계와 컨텐츠 업계의 타협에 의해서 90년대 후반에 어떤 제도적인 기반이 만들어지고 IT 기업들의 힘을 빌어서 인터넷에서도 저작권이 작동할 수 있게끔 통제하는 수단이 만들어진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조금 자유로운 유통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특히 이제 공정 이용에 의해서 이제 저작권 제도를 약간 보완하고 완화하는 그래서 컨텐츠 업계와 IT 업계의 약간 타협 그 다음에 약간 균형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요 시기였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까지 AI 이전까지 지금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의 상황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제 케이스 스타디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구글 제가 이제 그때 우리 한국 인터넷의 초창기 시대인데 이제 웹페이지를 기존의 학교에서 발행했던 소식지를 이제 HTML 문서로 만들어서 올리고 이런 상황이었고
초창기에 인터넷에 이제 웹페이지가 쭉 올라오기 시작했고, 초창기에는 그러니까 이걸 일종의 도서관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인터넷에 올라오는 것들은 누구나 볼 수 있고, 이 정보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조직화하고 구성할까, 이런 논의. 그리고 그때 이제 분류 모델이 나왔고, 야후가 대표적이죠. 컨텐츠별로 분류를 하고 거기에 이렇게 웹페이지를 배치하는 이런 식의 이제 모델이 있다가, 98년에 근데 이런 모델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광고가 엄청 들어갈 수밖에 없는 비즈니스 모델이었는데, 98년에 이제 구글이라는 회사가 등장을 했고, 화면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검색 페이지 하나만 딱 주고 이 구글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회사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 그것이 저작권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를 넣어서 이제 검색을 했을 때 이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우리 검색의 백엔드에서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지를 잠깐 보여드리고 싶은데, 구글 봇을 포함한 이런 뭐랄까 일종의 조그만 소프트웨어가 인터넷에 웹 페이지를 평소에 다 모으고 있고요. 이렇게 많이 모은 페이지를 분류하고 정리하고 인덱스 DB로 만듭니다. 인덱스 DB를 만들고 저희가 검색을 할 때 이 인덱스 DB에서 뭔가를 찾아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화면이 지금 왼쪽에 보이는 이 화면입니다. 근데 이때 핵심적인 기술이 뭘까 생각하시면요, 이제 너무나 많은 페이지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도 보시면은 0.23초 만에 4,950만 개의 문서를 찾아낸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많은 문서 중에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문서가 뭘까? 그래서 많은 정보 중에 거기서 중요한 정보가 뭘까? 요게 이제 핵심인데, 어, 구글 창립자들이 박사 논문에서 요 연구를 했었는데요. 요때 이제 우리가 논문을 평가할 때 많이 쓰는 모델이 있죠. 이 논문이 얼마만큼 많이 인용이 되고 있는가, 피인용 지수를 뽑아서 논문을 평가하는데, 이 모델이 인터넷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구글의 특허 DB를 잠깐 보여드리는 건데요. 구글 창립자들의 박사 논문 내용을 이제 특허로 출원해서 등록을 했고, 구글은 이 핵심 기술에 대해서 박음악을 치고 20년 넘게 이제 써왔던 겁니다. 그래서 구글이 검색의 강자가 됐는데, 이 논문의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인용이라는 것이 결국 웹 페이지에 있어서는 링크이죠, 그죠? 그래서 이 페이지가 다른 페이지에 얼마만큼 링크되어 있는가, 요 값을 계산을 합니다. 그게 페이지 랭크 값이고, 이 값이 높은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핵심적인 기술이었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검색을 할 때 정말 좋은 문서를 찾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준, 이게 구글 핵심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광고를 붙여서 수익을 내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구글이 지금까지 커왔는데요. 다시 이제 검색 페이지를 보시면요, 이제 제가 도서관에서 AI 서비스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마지막에 의견을 드리는데,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상용 모델들이 결국은 비즈니스를 생각하게 되면은 거기에 어떤 정보에 약간 왜곡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대표적으로 검색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그 기술에 의해서 상단에 핵심적인 정보를 소개해야 되는데, 그 위에 광고가 들어가는 모습을 잠깐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업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되고, 그 돈을 버는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서 이런 왜곡이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과거 출판 시장부터 이제 저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작권과 관련해서 연결시켜 드리면은, 이와 같은 많은 정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평소에 구글봇이 처음에는 이제 웹페이지, 그다음에 이미지, 그다음에 영상, 그다음에 도서, 이런 것들을 결국은 카피죠. 복제를 해서 인덱스 DB를 만들어서 기업이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작권의 기본 원칙은 저작물을 복제하려면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허락받지 않고 이런 검색 DB를 만들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이 저작권 침해이지 않은가에 대해서 아직 기준이 없을 때 많은 회사들이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들 여러 가지를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 저것이 책의 저자들이 구글 북스 서비스와 관련해서 소송을 제기한 케이스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많은 소송에서 구글은 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
방어 기제는 공정 이용입니다. 그래서 공정 이용을 판단할 때 우리 법도 10년, 15년 전에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공정 이용 제도를 저희가 도입을 했는데요. 그게 조금 복잡합니다. 판단을 할 때 개별 사건에서 재판부가 판단할 때 이용자가 이것을 어떤 목적으로 어떤 성격의 이용을 하는지, 그리고 이용하는 저작물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만큼 이용했는지, 그리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법원이 최종 판단한다. 제가 법학을 하면서 처음에 대학 들어가서 법학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이런 겁니다. 법의 규정들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현실에서 판사님들이 재량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계산이 잘 안 됐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수학, 과학을 너무 좋아했고요. 국어, 영어 정말 잘 못했습니다. 당연히 이과를 가야 되는데 시골 섬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문과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시골에서 공부 잘하면 법대를 가라고 해서 법대를 갔는데 법이 너무 힘들었던 게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다가 제가 그 컴퓨터 사이언스 들어가서 이제 방통대 시험이 어렵습니다. 수학 문제, 전산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데요. 그 정답을 찾아냈을 때의 쾌감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정말 머리가 이쪽이구나라는 생각을 실감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게 논문도 미국에서 많이 시도됐었는데 이게 산술적으로 안 나와요. 결국은 재판부의 재량입니다. 예측이 어렵다라는 말씀드리고 결국은 판결을 받아봐야 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분석을 해볼까 그 고민을 나중에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역대 판례를 보면은 제일 중요한 판단 요소, 이 네 요소 중에 제일 중요한 판단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 원래 책은 읽기 위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구글이 이 책을 지금 이용하는 방식은 이걸 DB화해서 검색 용도로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글 북스를 찾아서 뭔가 책을 읽고자 할 때, 물론 저작권 없는 것은 다 볼 수 있지만은 저작권 있는 책은 극히 일부만 보여주는 거죠. 제가 이걸 읽으려면은 원본을 찾아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구매할 수 있으면 구매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원래의 책이 읽기 위한 용도라면 구글은 검색을 위한 용도라는 거죠. 이걸 변형적 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원래 그 저작물의 용도와 이 AI 서비스가 제공하고자 하는 그 목표, 용도가 비슷하면은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반면에 우리가 도서관에서 AI 서비스를 통해서 기존의 뭐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음성, 동영상까지 잘 찾아낼 수 있도록 AI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이거는 공정이용에 훨씬 가까워지는 거죠. 검색. 좀 더 기존보다 키워드 검색보다 훨씬 쉽게 벡터 검색을 통해서 우리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면 이거는 공정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판례가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시장이에요.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기존의 구글 검색은 그 책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해서 오히려 책의 출판사 입장에서는 구글에 많이 노출되기를 원해요. 그래야 우리 책이 잘 팔리죠. 이 시장을 도와주는 기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것은 변형적 이용인가, 이와 연결되어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 원시장을 파괴하고 대체를 한다면 이런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고요. 반대로 원시장을 도와주는 서비스라면 이것은 공정이용에 가깝다라는 것이 현재까지 법원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항상 서비스를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만 아직까지 해법 정답은 없고요. 결국은 법원이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기다려봐야 돼요. 그리고 AI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소송은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적으로 100개가 넘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최종 판단 나온 게 별로 없습니다. 아직까지 가이드가 완전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스터디 하나 해보고 싶습니다. 약간 이제 상업적인 서비스는 아니고요. 이제 인터넷 아카이브라는 이제 어떤 비영리 단체가 있습니다. 설립자의 이력을 약간 보면요. 옛날에 96년 정도에 알렉스 인터넷이라는 회사가 있었고요. 인터넷 웹페이지를 모아서 이용자들에게 이제 가이드라는 이런 서비스인데 이 회사 이름이 알렉스
알렉사 인터넷이에요. 그리고 이 창립자의 뭐랄까요? 회사를 만든 취지랄까요? 이게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인터넷 자료들을 다 수집해서 어 조직화해서 이용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렇다면 알렉산드리아, 물론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왕에 대한 서비스 한계가 있었지만은 여하튼 그 모델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름도 알렉사라고 지었고요. 99년인가 이걸 아마존에 양도를 하면서 그 돈으로 이걸 만들었는데, 아마존에 넘겼고, 아마존의 AI 서비스 이름이 알렉사잖아요. 이게 이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정신이 좀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사람은 회사를 팔고 이걸 이제 공동 창립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웹페이지를 수집해서 분류하고 누구에게나 찾아볼 수 있게끔 하는, 여기에서 출발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웹페이지뿐만 아니라 책, 그 다음에 영상, 음악, 소프트웨어, 요즘에는 그 콘서트까지 많은 자료들을 모아서 무료로 볼 수 있도록, 그다음에 디지털 도서관, 무료 디지털 도서관을 표방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 서비스 중에 이제 소송이 걸렸던 사건은요, 이제 전자책을 지금은 저희는 관내, 물론 이제 그 협약에 의해서 집에서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데, 여하튼 그런 협약 없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책을 스캔해서 우리 도서관의 현재 관내 서비스만 우리 법이 가능하게 허락받지 않고 관내 서비스만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이 인터넷 아카이브는 이 책을 스캔해서 이제 관외까지 온라인으로 무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고요. 다만 저작권법을 생각을 해서 우리 법에도 보면은 이제 우리 관이 소장하고 있는 책의 수의 한도 내에서 관내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책을 10개 수장하고 있다. 그러면은 동시 온라인 대출을 할 수 있는 것을 10개로 묶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CDL이라고 했는데, 처음에 그렇게 출발을 했다가, 그래서 출판사들 시장의 입장에서 보면은 크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었는데, 문제는 코로나 때 우리가 도서관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요 인터넷 아카이브가 요 조건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인터넷으로 이 책을 볼 수 있게끔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출판사들이 이 인터넷 아카이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이 소송의 핵심은 요 CDL, 우리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부수에 한정해서 이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것이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인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공정이용 바깥인가에 대해서 쟁점이 되었고, 얼마 전에 이제 미국 판결이 나왔는데요. 얘는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제 우리 저작권법 내지 기존의 공정이용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관내 정도는 괜찮은데, 관외에 책을 전체 볼 수 있게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일단 시장과 직접적으로 부딪히잖아요. 그렇게 많이 보여주게 됨으로써 시장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까 이용의 목적 관점에서도 이 서비스는 역시 책을 보기 위한 용도이죠. 그래서 공정이용의 항목들을 적용시켜 보면은 변형적 이용도 아니고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선을 그어줬습니다. 그래서 저작권법의 그 어떤 경계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AI 서비스를 제공할 때, 특히 이제 저는 나중에 말씀드린 이제 원문을 같이 볼 수 있게 해주는 레그 시스템을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레그 시스템의 서비스, 원문을 보여주게 하는 이 서비스가 관외로 넘어가면은, 물론 저작권 없는 것은 상관없죠. 근데 저작권 있는 자료를 레그로 관외까지 제공하는 것은 현재의 공정이용 관점에서 보면은 그거는 넘지 못하는 걸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관내에서는 렉으로 원문까지 제공해 줄 수 있는 서비스를 혹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나중에 조금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아카이브 사례와 구글 북스의 그 판결을 보시면은 검색 용도로 이용자들이 잘 찾을 수 있는 이런 서비스는 오케이. 하지만은 원 시장과 충돌하는, 특히 이제 그냥 원문을 볼 수 있게 하는 서비스는, 특히 관외 서비스는 현재로서는 한계가 있다라는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인터넷에 보면은 이제 너무나 많은 책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많은 뭐랄까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그림자 도서관이라고 일종의 이제 법관점에서 보면 불법이에요. 합법적인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걸 굳이 소개하는 이유는 지금 AI 관련 소송들이 걸리고 있는데 찾아보니까 많은 회사들이 요런 그림자 도서관에 있는 책을 가져와서 학습을 한 거예요. 그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일부 중간 판결에서 이거는 불법이야라고 또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용 AI 모델 만드는 회사들의 입장에서는 그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되도록이면은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제 자료들을 찾을 수밖에 없다.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연구자들이 비용 생각 하지 않고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창구로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계속 체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쭉 보면은 이제 결국은 자체했다기보다는 아까 구글 북스 프로젝트 과정에서 만들어진 에 뭐랄까요? 일종의 결과물이 인제 하트트러스트 프로젝트가 있죠. 그래서 거기서 무단으로 그 사이트에서 무단으로 가져온 게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소개해 드린 인터넷 아카이브의 자료들을 또 무단으로 가져왔고 이런 식으로 다른 웹사이트의 자료들을 수집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내용을 보니까요. 책만 6,300만 권, 논문은 9,500만 논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서비스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인제 이 사람들의 논리를 쫓아가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터넷은 자유다." 그 초창기의 논의를 그대로 끌고 와서 주로 인제 북유럽이나 러시아 쪽에서 인제 요쪽의 파워가 쪼끔 뭐랄까요? 그 흐름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인제 AI 이전에 현재 기존의 법원의 판단 기준에 따라서 어떤 판단들이 나왔는가를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AI 시대에 어떤 쟁점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 그 연구 초창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018년, 19년 요때 상황이고요. 이제 당시 구글은 이미 AI 연구를 많이 하고 있었고 다만 이제 AI 연구에 장벽이 있으니까 몇몇 그 뭐 의식 있는 사람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연구를 한번 해 보자."라고 해서 만든 회사도 아니었죠. 단체가 오픈 AI예요. 일론 머스크도 지원하고 그래서 오픈 AI를 만들었고 그 결과물을 다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가 익숙한 챗GPT가 GPT 3.5 기반으로 나온 서비스인데 그 이전에 인제 GPT-2를 인제 공개를 했고 2019년 정도에 그 공개한 이제 GitHub 사이트인데요. 여기 모델 카드를 쭉 읽어 보면은 이러이러한 기술로 만들었고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어떤 데이터를 학습했을까?' 인제 요 관점에서 제가 쪼끔 찾아봤고 그래서 그 내용을 읽어 보면은 일단 그때는 이제 인터넷에 있는 모든 자료를 학습할 수 있는 하드웨어 능력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있는 자료들을 선별해서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별할까 와 관련해서 이제 미국의 유명한 커뮤니티 사이트 레딧이라는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고 이제 사람들이 뭔가 논의를 할 때 항상 어떤 뉴스를 공유하면서 논의를 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어 원 자료들 링크를 가져다가 모았습니다. 레딧이 그때 당시에는 무료로 공개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걸 가져와서 했고 그래서 인제 요 데이터 공개한 걸 보면은 어떤 사이트에서 많이 가져왔는 것까지 어 그러니까 1 위부터 천 뭐라고 천등까지 쭉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구글에서 제일 많이 가져왔고요. 아카이브에서 가져왔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인터넷의 자료들, 특히 사람들이 많이 논의하는 그런 자료들을 가져와서 만든 그 데이터셋이 이제 웹 텍스트라는 데이터셋이고 요걸 바탕으로 연구를 했고 어 성능이 뛰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 가능성은 찾았죠. 요렇게 해서 조금 확대를 하면은 뭔가 인간의 지능과 유사한 뭔가 언어 능력을
인간의 언어 능력과 비슷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 그 가능성은 찾았고요. 다만 이때에도 이제 관심을 많이 갖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가 제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나온 게 이제 GPT-3이고요.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하드웨어 가격이 그다음에 이 개발 비용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오픈 AI가 약간 성격이 바뀌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대규모 투자를 하고 약간의 영리적인 형태를 띠고 있고 공개도 더 이상 잘 안 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요게 마지막 학습 데이터에 대한 자료 공개입니다. 논문에 공개된 걸 제가 카피를 해서 가져온 것이고 요 데이터를 보시면은 이제 아래쪽에서 보시면 이제 위키피디아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LLM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보예요. 위키피디아, 인터넷 백과사전. 그래서 이걸 가져왔고 AI 회사들 대상으로 뭐 컨설팅할 때 위키피디아 뭐 무제한 갖다 써도 좋은가에 대해서 뭐 크게 리스크는 높지는 않은데 여하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키피디아를 우리가 쓸 수 있는 이용 조건이 있어요. CC, BY, SA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처 표기하고 SA 동일한 라이센스로 제공을 해야 된다. CC by SA 조건이 붙어 있어서 문제 삼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학습 데이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장 문제는 책이죠. 역시 책입니다. 그래서 오픈 AI는 지금도 북스1, 북스2 요 책이 어떤 책들인지를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공개하면 문제가 되니까요. 요거 이전에 일반 연구자들이 활용했던 북코플스라는 데이터셋이 있었는데 그냥 그 인터넷 특히 자가 출판하는 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책들 한 10,000권 모아놓은 책들이었습니다. 요걸 연구자들이 활용하고 있었는데 구글이 그때 연구할 때 요 책을 갖다 썼더니 그때 엄청난 비난이 있었어요. 이게 공짜 무료이긴 하지만은 거기에도 라이센스 조건이 있고 학습 데이터로 쓸 수 있는 걸 허용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구글에 대한 비난이 굉장히 있었고 이걸 잘 알기 때문에 이 책들이 어떤 책인지는 여전히 지금도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GPT-2에서 했던 웹 텍스트를 약간 확장한 것이 그다음 것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많은 이제 하드웨어 능력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가장 많은 자료를 가져온 게 커먼크롤인데 이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자료들을 다 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자료가 올라온 것이 GitHub인데요. GitHub에 이제 통계 이 학습 데이터의 언어별 통계를 쭉 올려놨는데요. 보시면 영어 자료가 93%, 94%에 가깝습니다. 나머지 유럽 계통의 언어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아주 소규모로 한국어는 제가 그때 확인했을 때 한 28위 정도, 그러니까 0.001 정도 거의 거의 사용되지 않고 지금도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여전히 한국 데이터는 굉장히 후순입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AI 도구를 쓸 때 그 AI 도구가 가지고 있는 편향을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 답변의 내용을 들어보면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초창기 연구할 때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인쇄술의 역사가 굉장히 저작권 연구에 중요하기 때문에 인쇄술과 관련된 질문을 계속 던지면은 이제 구텐베르크 인쇄술 쭉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인쇄술은 동양에서 훨씬 일찍부터 발전해 왔죠. 근데 그 얘기는 별로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굳이 물어보면은 답변을 해줍니다. 이게 이제 편향의 문제인 거죠. 위키피디아 자료가 굉장히 좋지만은 저는 그건 굉장히 편향이 담겨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 주로 이제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 호주 사람들의 입장에서 정리를 한 것이죠.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세상을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고 있고 그걸 학습한 것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챗GPT나 제미나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항상 고려하면서 저희가 이용을 해야 되고 사서분들께서도 이용자들 나중에 교육시킬 때 항상 요 점을 끊임없이 강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린 요 데이터 중에 가장 많은 게 커먼 크롤이고요. 커먼 크롤은 인터넷 웹페이지를 될 수 있는 대로 다 모은 겁니다. 요 커먼 크롤이 비영리 조직이고 뭐 구글이나 이런 데서 지원을 받아서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 전 세계 웹페이지를 모읍니다. 웹페이지 우리가 눈으로 볼 때와 소스 코드를 보면 전혀 다르거든요. 그 소스 코드를 보시면은 텍스트 코드를 보시면 거기에 HTML 태그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붙어 있죠. 그죠? 그게 학습할 때는 방해가 되죠. 그래서 이걸 정리하는 것도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커먼 크롤 자료를 나름대로 정리한 데이터셋이 구글의 C4라는 데이터셋이고 요걸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AI 회사들이 3년 전인가 제가 이제 네이버에
확인했을 때도 비공식적인 답변인데 이제 C4를 썼다라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C4에 과연 어떤 데이터가 있을까를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했고요. 이게 이제 논문으로 발표됐는데 그 자료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제일 위에 구글 특허 DB가 들어가 있는 거죠. 아까 저도 구글 기술 소개하면서 구글 특허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걸 가장 많이 학습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얘가 아까 편향의 문제와 함께 얘가 어떤 부분을 잘 알고 있을까 이게 궁금하죠 항상.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구글의 특허 문헌을 대부분 학습했구나. 그러면은 특허 문헌이라는 것이 발명, 기술 내용을 말로 설명한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학술 정보할 때 논문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기업들은 회사 내부 기술을 논문으로 공개 안 하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독점권을 확보하려면 특허 출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독점권을 주는 대신 이거 공개해. 이게 특허 제도의 기본적인 이념입니다. 그에 따라서 많은 내용들이 특허로 공개가 되어 있고 이게 뭐 100년 넘게 쌓아온 자료들입니다. 이걸 다 AI가 학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구할 때 예전에는 이제 항상 기술 사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논문을 찾아보고.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근데 지금 어떤 기술적인 게 나오면은 얘한테 물어봅니다. 답변 좋고요. 약간 어렵다 싶으면은 고등학생한테 설명하는 수준으로 해줘. 이러면 또 수준을 낮춰가지고 설명을 잘 해주죠. 그래서 AI가 가지고 있는 강점 중에 하나가 이런 기술 설명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 거 고려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위키피디아 여전히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법적 쟁점이 됐던 것과 관련해서 뉴욕 타임즈, LA 타임즈, 가디언 이런 것들은 이제 언론 기사들이죠. 그래서 인터넷에 언론 기사들이 많이 있고 그걸 상당히 많이 학습을 현실적으로 하고 있겠죠. 그 다음에 쭉 보시면 이제 법률 케이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미국 AI가 왜냐하면 미국 판례는 많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그래서 미국 판례는 많이 공부했겠구나라고 하면서 저는 미국 판례를 물어보고요. 다만 한국 판례는 안 물어봅니다. 왜? 한국 판례는 공개가 안 돼 있어요. 공개가 안 돼 있으니까 얘가 학습을 했을 리가 없고 물어보면은 답변을 해줍니다. 우리가 검색을 할 때 자료가 없으면 못 찾았다고 답변을 받는데 AI의 기본적인 LLM의 기본적인 것은 통계에 의해서 단어를 생성해내는 것입니다. 본인이라는 거 이상한데 AI 자신이 자기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스스로 몰라요. 물어보면은 답변을 해주게 되어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한국 판례 물어보면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찾아보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보고 제가 얘를 어떤 방향에서 써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체크를 하고 있고요. 다만 요즘에 너 왜 틀린 얘기하면은 죄송합니다라고 답변을 주죠. 이거는 그렇게 교육을 받은 거예요. 사용자가 이렇게 얘기하면 일단 죄송하다고 얘기해. 이렇게 교육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LLM을 활용할 때 AI를 활용할 때 특히 이 거짓된 답변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고요. 다만 말씀드린 레그 기술이 나오면서 이 거짓 답변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습 데이터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언론사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때가 이제 챗GPT가 나오고 성능이 워낙 뛰어나니까. 그리고 문제는 우리가 AI를 활용하면서 더 이상 웹사이트를 방문을 잘 안 하게 되는 겁니다. 답변이 워낙 좋으니까. 그러면은 인터넷 신문의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방문해서 광고를 보는 것이잖아요. 방문이 없으면은 그 비즈니스가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많은 언론사들이 요 기술이 나왔을 때 그리고 그 기술이 퍼져나가는 것을 보고 근데 보니까 우리의 동의를 받지 않고 우리의 자료들을 가져간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뉴욕타임즈가 소송을 제기했고 왼쪽이 GPT-4가 생성해낸 것이고 오른쪽이 뉴욕타임즈의 원문입니다. 빨간색은 동일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AI를 쓸 때 이런 상황은 극히 없습니다. 그래서 표절을 잡아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원본과는 다르게 생성을 해내니까. 근데 이건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들이 정말 많은 프롬프트를 넣고 억지로 끌어낸 겁니다. 여하튼 증거 자료는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소송이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정도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조금 더 빨리 하겠습니다. GPT-3 학습 데이터 말씀드렸고요. 그때 오픈 소스 비슷한 시기에 오픈 소스 진영에서 활용했던 데이터셋입니다. 더 파일이라는 데이터셋을 셋이고 온라인 자료는 그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믿을 만한 자료로 구성을 해보자라고 구성을 한 것이고 색깔별로 보시면요. 가운데가 인터넷 자료들입니다. 초록색이. 그래서 이제 아까 커먼 크롤 데이터도 있고 오픈 웹 텍스트 데이터도 있고요. 그다음에 위키피디아 있고 그다음에 스택 익스체인지는 우리 지식인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많이 활용을 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왼쪽이에요.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오픈 액세스 사이트에서 많은 논문 자료들을 가져와서 데이터셋으로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 액세스이기 때문에 갖다 써도 좋은가에 대해서 이제 리스크가 전혀 없지는 않죠. CC로 공개된 것이어도 거기에 학습을 전제로 하고 만든 조건은 없기 때문에 문제 제기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일반 뭐 책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리스크가 훨씬 낮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많은 회사들은 오픈 액세스 데이터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가 된 것은 오른쪽이고요. 그 상단의 주황색 부분, 이게 책입니다. 그래서 저작권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권이 끝난 책들, 뭐 구텐베르그 프로젝트 이런 결과물들을 모으긴 했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토렌트로 불법 공유되는 아까 그림자 도서관의 책들을 모아서 이때 당시에 한 20만 권의 책을 모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데이터셋에 포함되어 있었고 이 데이터셋을 가지고 학습한 대표적인 AI가 메타의 라마예요. 그래서 그 학습 데이터를 보시면 중간에 책이 있고 이 책의 저자들을 중심으로 메타, 엔스로픽 이런 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상황은 이제 네이버가 초창기에 굉장히 좋은 AI를 내놨고요. 그다음에 그때 강조를 했던 게 아까 보신 것처럼 챗GPT가 영어 위주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어를 대량으로 학습했다라고 하면서 논문에 이제 발표를 했고 거기에 학습 데이터입니다. 네이버 플랫폼에 있는 블로그, 카페, 뉴스, 댓글, 지식인 이런 자료들을 활용했고 저작권 관점에서 보면은 이용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 쓴 사람이 근데 이제 약관에 요 저작권은 당신에게 있지만은 이걸 네이버가 인공지능 연구하는데 좀 사용하겠습니다라고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권리 처리가 된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문제는 뉴스였어요. 제휴 약관에 의해서 언론사와 네이버가 제휴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인공지능에 대한 언급은 없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협상을 하다가 작년 초에 방송 3사가 먼저 소송을 제기했고요. 그다음 신문사들이 공정위에 제소를 해서 지금 네이버와 관련해서는 이제 신문 기사의 저작권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 정도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많은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제가 주로 텍스트 위주로 소개를 드렸지만은 이제 이미지나 음악이나 영상과 관련된 소송들도 많이 있고 작년에 제가 연구를 할 때 미국에서만 한 50개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어제 찾아봤더니 이제 미국에서만 90개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이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는 결국 끝까지 기다려 봐야 돼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특히 AI 업체들은 뭔가 구축을 하고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방향을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고민을 했고 법학 연구 방법 중에 저희가 이제 판례를 많이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판례가 나오면 그 판결문을 분석해서 판례 평석을 하거나 더 나아가서 이제 논문으로 발전을 시키는데 일단은 이 판례라고 하는 것은 이 한 몇 년 동안 쌓아놓은 과정에 당사자들이 제출한 엄청난 문헌들을 정리를 해서 판사님이 결론을 내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판례의 길이만 해도 엄청난데 요 앞에 나온 문서들까지 생각한다라면 이건 엄청난 판례 하나가 엄청난 정보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건 연구하는 것도 어려운데 50개 아직 판례가 나오지 않은 50개 사건을 연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연구 방법, 법학 연구 방법론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포기할까 하다가 이번 기회에 AI를 제가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자. 그리고 제가 20년 전에 연구소에 있을 때 그 사회학 그 연구자들하고 통계하는 작업을 같이 했었기 때문에 이걸 조금 할 수 있지 않을까로 생각을 해서 작년 여름에
요 판례들을 AI로 분석해서 정리한 것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제 미국 그 저작권청에서 나온 공정이용 자료들을 AI로 하여금 분석하게 해서 나름대로 AI가 평가 기준, 평가 지표를 만들게 하고 공정이용 평가 지표를 만들게 하고 그다음에 이 50개의 소송을 얘가 평가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 그리고 이제 이 평가 기준을 12개로 만들었는데 12차원 벡터 개념으로 생각을 했고 이 사건 하나가 12차원 공간에 배치를 시키는 것이고 이 가운데 점이 이상적인 공정용 지점이고 여기서 멀어질수록 공정용에서 멀어지고 가까울수록 공정용에 유리한 이런 식으로 제가 구성을 해서 제미나이 2.5 프로 그리고 작년 초에 딥 리서치가 나왔고 그것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이걸 이미지까지로 보여주는 캔버스를 이용해서 이 이미지까지 보여주게 하는 이런 형태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점과 유클리드 거리를 계산을 해서 원점에 가까운 것부터 쭉 순서 50개까지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결과물이 놀랍도록 제가 기존의 공정용 판단 이용 가지고 각 사건을 볼 때 이거는 공정용에 갈 것 같아, 이거는 어려울 것 같아 머릿속에 예측한 것이 대체로 완벽하게 맞다고는 못하겠습니다. 대체로 비슷하게 나왔고 이 법학 방법론의 연구 방법론의 AI를 활용해도 좋겠구나라는 인사이트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걸 시각적으로 보여주게 하고 이걸 그룹핑해서 이런 무리는 공정이용에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나올 것 같고 극단적으로 제일 왼쪽 아래에 있는 여기 오픈소스 소송인데 요거는 공정이용에 굉장히 가깝게 나와서 AI 회사들이 개발을 할 때 되도록이면은 요 가까운 쪽으로 개발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정량적으로 분석을 해본 겁니다. 연구자로서 기존의 법학 연구에서는 거의 볼 수 없었던 방법론이고요. 이걸 처음에 이제 제가 만든 이유는 AI 기업들 컨설팅할 때 쓰기 위해서요. 근데 컨설팅할 때 이걸 사용하니까 너무 내용이 좋아서 이걸 다른 사람 이 자체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 방법론을 알려주면은 다른 연구자들이 후속 연구를 많이 할 수 있겠구나를 생각해서 이걸 논문화 해보자 해서 논문으로 만들었고 투고를 했는데 처음에 리젝트 의견이 왔습니다. 이유를 보니까 AI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 그게 이제 학문 사회에서 이 AI를 보는 관점이 굉장히 다층적이고 법학은 정말 보수적이거든요. 본인이 직접 글을 쓴 것이 본인 논문인 것이지 저는 이제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실제 그런 많은 경우 AI가 이제 쓴 내용도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라고 해서 그럼 포기해야 되나라고 생각했다가 이제 법학 학술지 중에 또 IT 출신 쪽 교수님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데가 있고 마침 또 AI 기획 논문지여서 거기에 제출을 했었고 최근에 이제 오케이를 받았습니다. 이 시도를 해봄으로써 AI가 학술 정보 연구 쪽의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이제 체감을 하게 됐고요. 이제 이런 사례를 많이 일부를 좀 소개를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학습 데이터로 사용할 때 공정이용 리스크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작권계에서 가장 큰 이슈는 저작권 보호 대상을 판단할 때 기본적으로 인간을 전제로 하고 저희가 저작권 제도가 생겼는데 AI의 도움을 받았을 때 과연 이거 저작권 보호를 해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고요. 뭐 시간 관계상 건너뛰겠습니다. 이 소개를 간단하게만이라도 드리는 것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AI 도움 받아서 지금 책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책들 중에 우리 도서관이 어떤 것들을 구매하고 배치를 해야 될까? 이제 요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재작년인가 국중에서 납본 받을 때 AI로 만든 게 눈에 뻔히 보이는 것은 이제 제외하기 위한 논의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런 고민이 드는 거죠. 학술 정보 내지 컨텐츠가 AI 도움을 받아서 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도서관의 강점이 이제 뭔가를 평가하고 큐레이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AI의 도움을 받은 컨텐츠를 평가할 것인가 요 논의가 우리 저작권법에도 있지만 이제 도서관에서도 엄청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이 곧 도서관의 강점일 것 같아요.
학습 데이터를 구하고자 할 때 도서관에서 엄중하게 선별한 자료라면 훨씬 믿을 만한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 사서분들께서 이런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구계에서 쟁점은 이제 GPT-3가 처음 나왔을 때 너무나도 성능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몇몇 연구자들이 기존에 이제 GPT-2나 이런 것들이 뭔가 글을 뱉어내는데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 쓰고 이런 것들은 오히려 쉬워요. 거짓말을 해도 그럴듯해 보이면 되니까. 그런데 논문은 전혀 다르죠. 정확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GPT-3가 나왔을 때 얘가 아카데믹 페이퍼를 쓸 수 있을까? 요 관점에서 얘를 테스트하고 요 결과물을 논문화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논문이 완성됐으면 여기에 이제 저자 표시를 해야 되고 제일 많은 기여를 한 사람을 1저자, 2저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기여도를 보니까 GPT-3가 제일 많은 기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논문을 보시면 제1저자로 GPT-3가 되어 있어요. 네. 이게 등재가 됐는지는 제가 확인 안 됐고 오픈 액세스 아카이브 중에 하나인 할 사이언스에서 제가 찾아서 캡처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이제 학계에서의 고민인 거죠. 저도 아까 연구를 AI 도움 받아서 많은 연구를 했는데 과연 AI의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AI를 저자로 평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술지는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논문의 저자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고 AI가 책임질 수는 없다. 그래서 각 학술지에서 AI 도움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이 많고 일단은 저자는 안 된다. 그 다음에 AI 이미지 생성한 것은 특히 과학학술지에서는 안 된다. 이런 기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마찬가지 이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시계로 28분이고요. 35분 이전에 마치고 적어도 5분 정도는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서관에서 AI를 만들 때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까? 일단 제 입장에서는 지금 도서관 서비스를 거의 잘 안 써요. 현실적으로. 이전에 처음 20년 전에 학교 갔을 때 도서관 가서 맨날 책 가지고 연구를 했었는데 제 연구 주제들이 책으로 나오면 이미 늦은 연구 주제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연구를 많이 해왔고 AI도 마찬가지입니다. AI에 뭐 GitHub나 뭐 이런 사이트 돌아가면서 연구를 많이 하고 도서관을 이용을 많이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도서관 AI 또는 도서관 서비스를 연구자인 제가 이용하고자 할 때 뭐가 있으면 좋겠다. 이 관점에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생각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AI들이 엄청난 자료를 학습했는데 그 자료가 믿을 만한가? 이것이 이제 제일 문제인데 도서관은 이미 믿을 만한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AI를 만들 때 학습 데이터 관점에서는 AI가 가지고 있는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이 자산이 학습 데이터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고 기본적으로 이걸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예산이 충분하다라면 도서관 자체 LLM을 개발해 볼 수도 있겠는데 그런 예산은 없을 것 같고요.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이제 파인 튜닝, 소규모로 학습시켜서 도서관에 오리엔트된 LLM은 만들어낼 수 있겠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시도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료로 학습 데이터를 이용할 때 역시 이제 저작권 침해인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가가 쟁점이 될 것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이제 공정이용의 판단 요소 중에 이용의 목적 성격이 있죠. 그게 영리냐 비영리냐도 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상업적인 AI와 비교할 때 도서관은 굉장히 비영리 쪽에 가깝고 학문의 발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으로 공정이용에 유리하다라는 거죠. 학습 데이터로 활용을 할 때. 근데 리스크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 리스크를 감당하고 추진할 것인가 아닌가는 이제 각 도서관, 특히 이제 기관장님들의 어떤 의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보다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자료를 이제 렉으로 서비스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일찍부터 AI를 활용했지만은 답변이 좋지만은 이거의 한계는 논문에 쓰려면은 정확한 출처를 확인하고 제가 그걸 책임을 져야 되는데 기존 AI는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LLM은. 그런데 이제 재작년 말 작년 초에 챗GPT와 제미나이가 내놓은 게 딥 리서치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레거 시스템을 도입해서 원소스를 가져다가 다시 LLM에 넣어서 답변을 뱉어내고 이 답변 속에 원소스에 링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서로 만들고 링크를 하나하나 찾아보면은 논문에 인제 이걸 활용할 수 있게끔 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도서관에서 당연히 연구자들을 위해서 만든다라면 이 레그가 구축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레그를 구축하려면은 학습 데이터보다 더 저작권 리스크가 더 커집니다. 왜? 이걸 가져다가 DB화해야 되거든요. 이걸 여하튼 그 뭐 원본 그대로는 아니지만은 그 벡터 DB라는 형태로 약간 임베딩을 해야 되고, 요 과정에 일반 LLM 학습보다는 더 저작권 침해 쟁점이 있고, 더 나아가서 인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연구하고 원본을 굉장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원본을 제공한다는 것은 인터넷으로 보내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딥 리서치를 많이 활용하지만은 실제 책 내용이나 논문의 내용을 원본 링크는 거의 안 돼 있어요. 저작권 문제 때문에 다 막혀 있습니다. 근데 도서관 관내라면은 어차피 이 데이터를 가지고, 특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을 스캔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다. 이걸 관내 제공자에게 이걸 링크로 원본까지 확인해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면은 우리 저작권법에 지금 31조에 약간의 뭐랄까요? 도서관이 다른 주체들보다는 좀 더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는 조건들이 좀 있습니다. 요걸 맞춘다라면은 관내 서비스인 경우에 원본 데이터까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요 관점에서 제가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그렇게 원본까지 링크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라면은 저는 제가 인제 제미나이의 한계를 이해하고 도서관으로 갈 것 같아요. 그 정도 서비스라면은. 그래서 리스크가 없지는 않지만은 조금 보면 가능할 것 같기는 하다라는 것이고, 다만 저작권 쟁점과는 별도로 각 그 학술 DB 업체들, 엘세비어나 이런 업체들하고의 협상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계약의 문제이고, 많은 업체들이 학습 데이터나 레그로 제공하는 것은 안 돼라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깊이는 못 찾았는데 자료를 좀 찾다 보니까 몇 개 그 프로젝트에서 그 업체들로부터 TDM까지 동의를 받는 걸로 이렇게 된 사례들이 있어서, 한국도 요런 협상에서 요런 것들을 조금 구체화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막연하게나마 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어제 그저께까지 여기까지 인제 고민했고, 그래도 뭔가 '아쉬운 게 있다.'라는 생각을, 발표하는데 '아쉬운 게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제가 인제 연구를 할 때 처음에 브레인스토밍 단계에서는 이제 AI를 그냥 딥 리서치 안 하고 물어보고 답하고, 예를 들면 학술 정보 협의회이기 때문에 이 생태계의 역사나 요런 걸 계속 물어보고요. 물어보는 대로 답을 브레인스토밍 단계에서 많이 활용을 해 볼 수 있고요. 처음에는 제가 잘 모르니까 그냥 묻기만 하고 그 답을 토대로 제 머릿속에 계속 아이디어가 생기고, 마지막에 가면은 제 생각을 계속 구체화해서 "요런 의견은 어때?"라고 인제 제가 제안을 하면은 얘가 그 의견, 제 의견을 받아서 답변을 계속 만들어 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AI와 저의 협업에 의해서 뭔가 결과물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좀 보여드리는 건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제가 지금 사용하는 이 제미나이, 주로 제미나이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제미나이의 답변은 저를 얘가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어떤 연구를 그동안 몇 년 동안 해왔고 그 연구 주제들과 엮어서 저에게 답변을 제시를 해줍니다.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요, 제가 2-3년 동안 얘를 쓰면서 얘를 엄청나게 교육을 시킨 거예요. 얘의 지능이 그만큼 높아진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학술 정보라고 할 때 기존에 주로 책, 단행본, 논문 중심으로, 그 결과물 중심으로 이 정보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게 초점이었고요. 그다음에 인제 최근 몇 년간 연구 데이터, 중간 과정에 있는 연구 데이터나,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쪽이라면 소스 코드를 어떻게 같이 공유할 것인가, 인제 요런 논의로 넘어왔는데, AI, 그러니까 학술 정보의 생산 관점에서 보면은 제가 AI를 지금 활용하고 있는 이 AI를 학습시키는 요 과정도 엄청난 학술 정보라는 거예요, 넓게 보면은. 그리고 이걸 저는 지금 구글에게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구글은 이걸 독점하고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만약에 우리 도서관에서 공공 AI 서비스를 한다라면 제가 거기서 작업을 하면서 우리 공공 AI를 쭉쭉쭉쭉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걸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요런 데까지 제가 생각을 하면서 AI한테 물어보고 했고 마지막에 AI가 요런 식의 정리를 해낸 겁니다. 전통적 양식은 그러니까 학술 연구 생산 양식이 어떻게 변화왔는가를 정리해 나가면서 전통적 양식은 요러했고 확장하고 지금 현재는 요런 거기 때문에 요걸 바탕으로 결론을 내면서 요걸 저한테 제안을 한 겁니다. 고민해 보니까 도서관 기반의 공공 AI 시스템이 왜 필요한지를 더더욱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런 관점에서 마지막 덧붙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마무리를 지어 봅니다. 이상입니다.